자, 이제 그 57페이지에 보시면 그 거래계약서가 나와요. 거래계약서. A라는 매도자가 있고 B라는 매수자가 있어요. 여기 갑이라는 계공이 있고 이렇게. 그럼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매도자와 매수자 이 두 사람의 계약을 우리가 매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매도자와 매수자를 줄여서 매매 그래요.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의 뭐 교환, 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다 하는 거냐?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는 이걸 거래 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거래 계약이 중개 계약과 구별을 하겠어요. 자, 개공은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예,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청약 승낙의 합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걸 증거로 남기는 게 서면이에요. 서면. 원래 구두상 계약이 원칙이죠. 구두. 근데 그 구두로 말로만 하면 다 뭐요? 말을 바꿔볼 수가 있잖아. 그걸 증거로 남기는 게 서면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거래 계약서라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보면 이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2번에 보면 또 장관은 계공이 작성하는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처럼 조문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장관이 게을러서 안 만들어 놨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2번이 조문이고 1번이 이제 안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계약서에 표준계약서는 지금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지난주 둘 다 만들어 놨죠? 딴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둘 다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 지난주에. 근데 이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복사지에다가 여러분 계약서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 대개 이제 컴퓨터에다가 양식을 저장해 놓고 여러분 출력하는 거 봤죠? 그래서 문방구에서 사다 쓰든지 복사지다 쓰든지 컴퓨터로 출력하든지 자유롭게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서식이 없다가 이제 그 얘기야. 그러면 복사지다 쓰더라도 거기 9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해서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9가지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면 계약서 하나씩은 다 있어 없어? 있죠? 매매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집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약서를 말한다니까. 그럼 집에 가서 오늘라도 계약서 보면 그 9가지가 다 들어가서 양식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누가 샀는지 인적사항 같은 거 물건 표시 해서 쭉 그게 다 써졌어요. 가서 보면.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 이런 내용을 넣어서 몇 부를 작성해야 될까? 세부. 아까 세부라 했잖아. 네? 세부. 그 매도자 매수자 한 부 주고 중개업자는 그 한 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5년 보관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맨 밑에 이런 계약서를 쓸 때 중개업자가 주의할 것은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 계약서 동글뱅이 이걸 이중계약서라고 그래요. 그거 작성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5천에 월세를 200만원짜리 지금 계약을 썼단 말이에요. 임대차를. 근데 또 임대인이 세금 적게 내려고 보증금 3천에 월세를 100만원짜리로 하나 또 써주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무서에다 제출하고 이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 이런 걸 2개 써줬다가 걸리면 다 처벌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이중계약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중 등록 봤었죠. 이중 등록은 안 되지? 2번 등록하는 거 안 되잖아. 이중 사무소 안 되죠? 이중 계약서도 안 되고 이중 소속도 이자 들어간 건 다 안 돼. 지금까지 본 거에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난주 거 얘기하면 이제 반복하니까 앞으로 10번은 반복해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다 합격합니다. 이게 졸지만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아까 설명했던 서명 및 날인 또 나오잖아. 이건 확인 설명서나 똑같아. 그 다음에 2번을 봐요. 계약서는 5년 보관하라고 돼 있잖아. 아까 확인 설명서는 몇 년이야? 3년이었지. 이런 건 나중에 외워져.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도표에 쌍방교부서면 다 세부 작성하는 거야. 1번, 2번. 그럼 일방교부라는 것은 두부 작성하니까 한 사람만 주잖아. 둘이 계약했으니까. 그 지난주에 봤던 일반하고 전속이 일방이지? 지난주에 봤던 거. 그 쌍방이냐 일방이냐 그런 것도 물어봐.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 부분도 봤어요. 이런 것은 뭐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자, 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는 것이. 손해배상. 자,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뭐 사고 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 또 긴장할 텐데, 지난주에 책임은 세 가지로 우리가 법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먼저 민사 책임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지? 형사, 또 행정이 세 가지. 그건 알고 있어야 해. 민사, 형사, 행정. 그리고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민사여, 형사여, 행정이. 민사였지?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민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야. 우리 법 30조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도 이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나와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이렇게 다 있거든, 민법 시간에. 근데 우리도 30조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불법을 해야지, 중개업자가. 그러면 이제 불법의 유형이 그 두 가지가 써졌어요. 자, 책을 봐요. 또 이번 인원도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어. 두 사람 빼고는. 자, 1번 봐봐요. 개공은 그랬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다 동그라미 쳐요. 재산상 손해. 그 다음에 거기는 중개 행위다 동그라미 쳐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네. 이게 첫 번째 조문이에요. 자, 개공은 그랬어. 고의 또는 뭐야? 과실로. 이게 민법 얘기야.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를? 재산상. 이거 인과관계라고. 인과관계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인과관계란 말 민법에 많이 나오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말해. 고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서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 이걸 이제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여러분 시험에. 그럼 고의라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시킨 거지. 과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실. 그렇죠. 실수지. 과실. 이걸 이제 법에서는 주의 의무라고 그래. 주의 의무. 법률 용어로. 그래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결과를 발생. 일부러 결과 발생. 이런 걸 고의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버렸다니까.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당연히 해야지. 그 다음에요, 2번을 보면 개공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 다른 사람에다 동일히 치하여. 역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네. 그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장소 제공자라고 그래. 그걸 장소 제공. A라는 중개업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막 B에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 C와 D를 데리고.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버렸어. 즉 A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썼다니까. 이자가 사무소를 빌려줬어, B에게. 근데 이게 사고 나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함부로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네? 무슨 목적으로 빌려줘야지? 거기 동그라미 쳐야지. 중개 행위 장소라니까. 그럼 고수업 치다 사고 났어요. 고수업 장소로 빌려줬다니까. 한 대씩 때리기 고수업 치다가 점점 세게 때리다가 나중에 살인사건이 났다니까. 그럼 책임져야 되나요? 안 진다니까. 뭐 내기 바둑을 뒤다가 사고 났다. 그건 중개행위 아니지. 법은 다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중개행위로 사고가 났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야. 써나 고수톱 X 이렇게.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틀렸잖아. 그건 이제 민법으로 가야 되거든. 우리 법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이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우리 법이 없는 내용이 민법이 보충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개행위만 특별법에서 규율 하고 바둑이나 장기리다 사고 난 것은 이제 뭐예요? 민법으로 가야죠. 민법으로.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거 고용인, 이제 직원이 불법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고용인의 직원에 대한 불법을 사장님인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 져야 돼. 이게 이제 고용자 책임이라고 그래요. 사장님의 책임. 그래서 다 책임을 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특별법에는 민법과 달리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사무소를 오픈했어. 우리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어. 몇 가지? 3가지. 중개업자 스스로 불법을 했을 때, 내가 직원이 불법했을 때, 그 다음에 장소 빌려줬을 때, 이 3가지가 불법행위의 유형이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2번의 손해배상 청림 요건 이런 것은 전혀 안 읽어도 돼. 이건 다 민법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지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얼추 설명을 한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초에서 기억할 것은 자, 이와 같이 아무튼 사고가 나버렸어. 그래서 의뢰인이 만약에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니까. 피해를. 그럼 피해자는 당연히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정당한 권리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 돈이 없어서. 그러죠? 이 배째라고 나와버려. 배째라고. 그럼 배를 째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렇죠? 돈 받을 목적으로 배째쓰면 강도살인이지.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우리 문명사회는 반드시 뭐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해요. 친구가 돈을 안 줘요. 내가 1,000만 원 빌려가. 자기는 해외여행을 1년에 3번씩 가. 나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열받으니까 가서 여행 갔을 때 테레비를 들고 와버리고 냉장고하고 요양간에 매이는 소를 끌고 와버렸어. 1,000만 원어치. 그건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요? 그건 아니지. 그건 불법이에요. 절도죄가 돼버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소를 경매에 넣어야지. 경매에 넣어서 소값을 가져와야 돼.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 불법이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 월세를 안 내. 나가라고도 안 나가. 에라이. 문짝에다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 문을 못 열게.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 구들장 수선한다고 짐을 다 빼가지고 옥상에 올려놨어. 그 방을 다 파헤쳐놔 버렸어.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정당한 권리는 법적으로 행사해야지. 이삿짐을 자기가 이무대로 빼버린다든지 그건 다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력 행사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배째라고 나오면 진짜 배를 쬐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5천만 원을 어디서 구제받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부동산 사고는 금액이 크죠. 어떨 때는 뭐 수백만 원부터 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도 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재산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평생 모은 재산. 그럼 한 번 잘못했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중개업이 사명감과 소신이 없이는 맡기면 안 돼요. 대통령을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땅 투자 잘못했다. 뭐 중개업자가 사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모은 재산, 돈 어떻게 끌어들이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또 투자를 잘못했어. 그럼 뭐예요?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지. 나중에는 결국 원리금 못 갚고 팔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 경매 나와버리잖아.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럼 은행에서 못 받은 돈 또 어떻게 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또 압류, 또 경매 나버려. 전세금까지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거리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잘못 투자했다가. 그래서 중개업은 상당히 신중하게 투자도 알선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중개업자는 책임은 없어요. 사기치지 않는 한, 거짓말 하지 않았다. 투자는 자기 책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뢰인에게 뭔가 이 피해를 좀 배상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중개업자가 배를 째라고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밑에 업무 이 보증제도가 우리 법에는 있어. 그래서 보증기관으로 네가 와라. 그럼 우리가 너에게 그 돈을 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증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증제도란 말이 많이 나왔었지. 아까 보증서도 계약서 쓰고 나서 준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보증제도예요, 다.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야, 일종의 보험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이 보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1월부터 좀 수월해져. 자, 개공은 그랬네. 등록을 한때야, 한때. 한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돼 있잖아. 전. 동글뱅이 한때 전 보증을 설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 넘겨보면, 그럼 설정 방법은 그 1, 2, 3번 몇 가지가 있어? 예?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탁을 하든지 공제에 가입하든지 보험에 들든지 해야 보증보험. 이건 택일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공탁은 여러분 법원에서 취급해. 공탁이란 말 들어는 봤죠.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아예 갖다가 맡겨야 해요. 공제는 여러분들 협회에서 많이 해. 나중에 다 나와. 보증보험은 서울신용보증보험회사 같은 데 해요. 근데 참고로 중개업자들이 공제를 거의 뭐 99%가 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공탁을 하는 사람은 없어. 현금을 내쳐야 되니까. 그러면 그 3번을 이제 봐야지. 금액 얼마씩 해야 되냐? 법인은 얼마예요? 2억 이상이지? 분사무소 1억 이상 거 써줬잖아. 그 다음 박스 그 특수법인 필요 없고. 2번 개인들은 다 1억 이상이야. 2번 3번.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한 번만 봐도 다 외워지는 거지. 주사무소가 2억 이상이고 분사무소가 1억 이상이야. 개인들도 1억 이상. 이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설정을 해야 해요. 언제까지? 금방 앞 페이지에서 줄치고 왔잖아.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금방 치고 왔고. 전까지 해야 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요. 4번 봐봐요. 등록을 한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 동글뱅이
그걸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오픈할 때 뭐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 공탁을 하면 공탁 증서를 주고 공제 증서를 주고, 이런 보험 들면 보험 증서 주죠. 에? 똑같잖아. 증서. 이 원본은 어떻게 라 있어 사무소에? 게시하라고 그랬지? 게시하고 이걸 하나 사본을 복사를 해요. 그게 그 증명서라고 하는 거야. 금방 동글뱅이 친 거. 사본. 그 밑에 사본 돼 있지. 그걸 들고 강남구청장한테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뭘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본 게시하고 복사해서 신고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5번 보증 변경. 5번에 1번. 자,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거 다 질체하여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다 쳐야 해. 기간 중 다른 보증을 설정해라. 그리고 또 신고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제를 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공탁을 했다고 봐봐. 그럼 공탁은 아까 개인들 또 1억이니까 현금 1억을 예치를 한다니까. 남들이 놀려 또라이냐고. 왜? 야, 공제는 뭐 1년에 한 15만원 정도 이거 내면은 중개업 하는데 돈이 썩어 나냐? 뭔 1억을 공탁하게. 그래요? 그럼 나도 바꿔야지. 이런 걸 보증 변경이라고 그래.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절차가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입어요. 동그라미 어디다 쳤어? 기간 중에다 치라니까. 그냥 엉뚱한다 치면 의미 없다니까. 기간 중 다른 걸 설정하고 공탁을 해지해야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간 중이라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요 2번으로 내려가면 큰 2번 재설정이라고 나오네. 보증 공제 공탁 보증본 공제 동글뱅이 공탁은 빠져 있어요. 보증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자 할 때는 그거다 줄체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까지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또 신고해 주면 돼. 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공탁이 빠져 있는 이유는, 공탁은 아까 현금을 예치한다 했지. 이건 기간 만료가 없어. 이것도 시험에 물어. 돈이 들어있으면 계속 이거 몇 년이고 해요. 근데 공제나 보증보험은 되게 1년짜리 상품에 대부분 가입해요. 여러분들 일단 1년 기업해보고 영업해보고 안 되면 폐업해보려고. 그러면 1년에 대략 한 15만원 17만원 이 사이에 막 요즘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럼 이거 내면, 공제료를 내면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짜리를 가입했다가 영업을 내가 1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재설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또 15만원 내면 돼. 이게. 그럼 15만원 이제 기속되는 거예요. 공제기관으로. 그러면 이 15만원을 또 언제까지 내라는 거예요? 만료 전혀 일이야. 만료 또 일이네. 일. 전이 아니라. 그걸 또 살짝 속여 또. 만료일까지 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면 공탁금 해수 제한. 그것은 뭐 폐업돈 3년만 기억하면 돼. 그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공탁을 하고 A가 중개업을 합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이자가 폐업했어. 그러면 아까 1억이라는 공탁금 이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니까. 3년이 지나야 돌려준다 그 뜻이에요. 네가 이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기다려봤다가 아무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공탁은 뭐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공제 저런 것은 정산해줘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바꾸면 정산해주듯이.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3년이라는 거 참고로. 7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 가지 서식을 준다 그랬지. 이제 다 나왔네. 아까 계약서 줬지. 또 아까 뭔 나왔지? 금방 뭐 봤어? 확인? 설명서 봤잖아.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왔잖아. 세 번째 거.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때는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 동글뱅이 또는 전자문서 이걸 줘야 해요. 그래서 아까 쌍방교부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탁을 한 사람은 공탁 증서 사본을 줄 거고 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공제 증서 사본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 공제를 받아본 기억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은 공제를 거의 다 선택을 하거든. 그것도 안 주면 다 처벌돼요. 나중에 처벌이 뭔지는 이제 뒤에 나와. 세 가지 서식을 줘야 해. 등기부는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등기부. 없잖아. 세 가지만 준다니까 왜 이러세요? 그럼 커피는 꼭 타줘야 해요? 안 타줘도 돼? 안 줘도 되잖아. 어차피 등기부 중개업자 떼어놓은 거 필요 있어 없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다 끝나버렸어. 쓰기 전에 등기부 떼봤을 거 아니야.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괜히 그 폐지 쓰레기 처리해야 되잖아.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8번. 손해배상의 지급 절차.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에 가서 돈을 주세요. 이제 보증기관. 중개업자가 배째라고 나오니까 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그럼 피해를 봤다는 증명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지. 입만 가지고 가면 또 안 주지.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합의서 동글뱅이. 그 다음에 조서 동글뱅이. 맨 밑에랑 넘겨버리네. 이제 넘겨요. 조서라는 것도 다 법원에서 주는 거야. 뭐 화해조서, 뭐 여러분 청구 인락조서, 각종 조서가 있어. 그 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결문은 많이 들어봤잖아. 결국은 합의서 빼면 다 법원에서 주는 서류요. 이걸 들고 와야 여기서 돈을 줘. 일단 그렇게 해놔요. 여러분들이 그 민사 집행법에 나오는 뭐 조서가 뭐냐 이런 건 몰라도 돼. 이런 시험이 안 물어. 그냥 법원에서 다 주는 서류라고. 나중에 여러분 경매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다 드릴 때가 있어.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잘 봐요. 보증공제 공탁금이 손해배상을 했어요. 이제 돈을 지급해버렸어. 그럼 중개업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 15일 내에 보증공제 다시 가입하라고 되어 있네. 그래야 공탁금은 부족분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 이제 돈이 여기서 5천만 원이 지급됐다니까. 그러면 이 중개업자가 계속 자기는 중개업을 하고 싶대. 그러면 너 보증설정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돈 다 지급돼 버렸다. 그래서 공탁은 아까 뭐라 했어요? 현금을 예치한다 했죠. 그럼 1억에서 5천만 원을 줘버렸네. 그럼 이제 부족분이 생겼잖아. 그럼 5천만 원을 며칠 내 15일 내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나머지 2개는 다시 가입해야 해요. 15만 원 또 내야 된다 이 말이야. 다 이렇게 기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15일 내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근데 15만 원 내고 중개업을 할 수는 있어. 계속. 근데 보증기관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아까 5천만 원 다 내놓으라고 구상을 행사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 안 할까? 너 때문에 5천만 원 물어줬으니 5천만 원 다 내놔라.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반 보험하고 틀려. 이것은 다 구상이에요. 전액을.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핸드폰 끄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 거리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사고 많이 내면 할증이 많이 붙죠. 그와 원리는 똑같아. 우리는 전액을 다 구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보증제도는 중개업자를 위한 제도요, 의뢰인을 위한,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렇죠. 의뢰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예요. 일단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봐가면서 구상을 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 예치제도 그건 필요 없어요. 아직은 이것은 전혀 몰라도 민법을 좀 알아야 되니까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넘겨보면 거기 1절의 중개 보수,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이제 궁금해하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 보수가 나와요. 보수. 그럼 수수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 맨 밑에 2번을 봐봐요. 보수 청구권의 발생이라고 돼 있네. 중개 보수. 이건 업무의 대가요. 대가를 우리가 중개 보수라는데, 그럼 수수료는 언제 발생하냐? 뭐 행사는 구체적으로 행사, 발생한 걸 언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맨 밑에 보니까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고 돼 있어? 그렇죠. 중개계약이라고 돼 있잖아. 이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계속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오른쪽에 2번, 3번 봐봐. 행사는 언제 하느냐? 2번 봐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거래계약이라고 돼 있죠. 거래계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자, 내 집 좀 팔아주세요. 토지 좀 팔아주세요. 알았다 하면 이미 수수료는 발생을 해버린다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에서 이 조건부 권리를 공부해야 돼.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막 이런 거 있지.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앞으로 들어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중개계약 이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발생은 했지만 이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을 완성을 해줘야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집을 내놨더니 중개업자가 손님을 한 5명을 데리고 왔어. 하루에 1명씩. 네? 근데 결국은 계약을 못 해주네. 매매 계약을. 그럼 나는 수수료 주 안 줘? 안 주지. 그러니까 발생만 했지. 내가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매매라는, 임대차라는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을 딱 체결해야 돼. 그래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 계약을 우리가 중개 완성이라 했지 아까. 완성해야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되게 중개업자들이 계약서를 주면서 돈 달라고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언제 달라고? 잔금 치를 때 달라고 하던가요?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계약서 주면서 잘 팔았습니다. 잘 사셨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돈은 좀 주셔야죠. 수수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 봤나요? 네? 그런 경우 없어. 우리 법은 계약서 쓸 때 돈 받을 수 다 있단 말이야. 잔금 때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중개업자 마음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웠어 이제. 작년 재작년에 법을 딱
바꿔버렸어. 일단은 약정이 우선이에요. 이 시기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서 쓸 때 절반 주고 잔금 때 절반 주세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해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판다고 그러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먼저 급한 사람이 있어. 그럼 중개업자도 사장님 내가 빨리 팔아줄 테니까 계약서 쓰는 날 수수료 다 주세요. 그럼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렇다 하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지. 근데 매수자들은 대개 언제 주는 게 안전해. 매수자 쪽은 대개 잔금 때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을 잘 처리하고 법무사까지 왔다가 서류 다 가지고 가면 이제 안심이고. 그때 되게 주려고 그러지. 그럼 그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잔금 때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잔금 때 주세요. 그게 합의가 되면 그 시기가 딱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합의가 우선이야. 중개업자들이 잔금 때 받는 게 아니라 계약 때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서로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수수료를 언제 달라고 전혀 말을 안 할 때가 많거든. 일단 계약서 깨질까봐 중개업자들은 계약서 쓰기 바쁘죠.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시기를 안 정했잖아. 서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잔금 때 받아요. 약정이 우선, 약정이 없으면 뭐야? 잔금 때 받아야 해. 그것이, 자, 67페이지 봐봐. 두 장을 넘겨봐. 쓸 거 없다니까 그냥 책만 지저분해진다니까. 67페이지 맨 밑에 4번 봐봐. 맨 밑에. 거기 보면 시기 나오지. 자, 시기는 계공과 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그랬잖아. 동글뱅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완료라고 돼 있지. 이게 잔금 때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3번에.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이제 보수청구권의 소멸이 나오네. 이제 뭐가 나온다고? 소멸. 거기 보면 1번 계공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계공에다 동그라미 있지. 그럼 돈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 이미 받았다면 돌려주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근데 2번 봐요. 당사자의 사정 동글뱅이. 이번엔 당사자 잘못으로 계약이 깨져버렸어. 그럼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이 없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계공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져버렸다니까. 이 사람 잘못으로. 유책, 귀책이라고도 합니다. 고의과실이 어느 쪽에 있었냐? 계약 깨진 원인이 계공에 있으면 돈 받을 수 없게 되고, 당사자 쪽에 잘못이 있고 중개업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면 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매매나 임대차가 성립됐다가 여기에 그 책 봐봐야 필요 없다니까. 줄만 치면 돼요. 처음 하는 분들은 일단 매매나 임대차가 성립됐다가 이게 깨져버리면 무조건 돈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깨지기는 깨졌단 말이야. 그럼 누구 잘못으로 깨졌냐를 판단해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아까 이 물건에 대해서 하자 같은 거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해야 안 해? 하라겠잖아. 조사해서 매수자에게 다 설명하라겠잖아. 근데 중개업자가 엉터리로 조사했다니까. 서류도 떼보지도 않고. 나중에 계약하고 보니까 엉터리 물건이야. 이자가 아이고 도저히 이것은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계약이 깨져버렸어 이제. 그럼 중개업자의 잘못이 크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했더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됐을 건데. 그렇다면 돈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고. 나아가
그자가 입은 손해 배상까지 다 해야 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수료가 지금 여러분들 비싸게 느껴져요? 안 비싸게 느껴져요? 비싸게 느껴져요? 왜? 최근에 뭐 한번 눈통이 한번 맞았어요? 내년에 합격해봐봐. 이제 오픈해봐봐. 피켓 본인이 가장 먼저 들고 나갈 거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수수료 좀 올려달라.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수수료 올린 적이 없다. 응? 임대료는 얼마나 올랐고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는 이거 먹고 살아라 그냥. 가장 앞장서지. 여러분 수수료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유연부담이라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 100만 원 줄 때는 아깝지만 이게 잘못됐어 봐. 그럼 중개업자한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 우리 국민들. 그냥 단순히 그러면 저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00만 원 달라고 그래.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잘못됐을 때 그러면 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 변호사들한테 가면 뭐 많이 하던가요? 눈만 껌벅껌벅 앉아있다가 돈 얼마 내놓으라고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하고. 근데 소송에서 져버렸어. 내가 소송해갔는데 변호사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변호사가 미안해요 하고 돈 내주던가요? 다 봤잖아. 의사가 치료를 열심히 하지. 막 눈도 까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배도 만져보고. 근데 안 나서 계속 한 달 다녀도 뭔가 한다고 저것이 하거든. 입에다가 뭣도 막 뿌려주고 그러지. 아 해갖고 막 뿌려주잖아. 코도 막 뿌려주고. 근데 안 나. 그럼 의사가 미안하다고 돈 내주던가요? 자기는 눈 감았다 이거요. 칙칙 뿌려줬다 이거요. 그거 안 나오는데 뭐 특이 체질을 하는데 신경성이라는 안 나오면 신경성 특이 체질 돈 안 내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잘 생각해. 그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개업자도 일은 다 했잖아. 그런데 이자가 다 계약서 써줬는데 자 매수자가 중도금을 못 줘버리네. 계약 이후에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럼 매도자는 계약 해약해버리지. 왜 중도금 안 가져오냐. 계약금도 안 돌려주지. 계약금 뜯겼어 이제. 이자는 열받았지 이제 막. 근데 중개업자랑 쫓아가서 그건 그거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 주세요. 받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지. 왜? 의사도 눈 까보고 돈 받지 않냐. 났든 안 났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업 시장에는 손님들이 다 안 주려고 그래. 계약 깨졌는데 뭔 소리냐고. 요즘에 중개업자들 다 소송해버립니다 이제. 왜? 제가 또 강의를 들었거든. 그리고 관리를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거든. 왜 당신은 그럼 변호사 의사한테는 돈 다 주면서 저도 안 나서서 주면서 나는 할 거 다 해줬는데 왜 안 주냐. 할 말이 없지 그 사람은. 아 그러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받을 수 다 있는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기들끼리 계약서 써주고 자기들끼리 없었던 걸로 계약서 찢어버린 경우도 있지.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아 우리 없었던 걸 하자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뜻이 맞으면 그래요 계약서 가져오세요. 계약금 돌려주고 없었던 걸로 해버립니다. 중개업자한테 전화 와요. 사장님 미안해서 어쩌냐고. 왜요? 아, 어제 우리 만나서 없었던 걸 했어요. 나중에 죄송하니까 지나갈 때 곰탕이나 한 거 사드릴게요. 곰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지금 수수료 200만 원 나올 줄 알고 계약 하나 쓰고 어제 까치 딸기 불러서 이미 다 한 잔 사버렸는데 그 돈 어디서 받으라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제 중개 보수가 중요해. 거기서부터 좀 쉬었다 하겠어요 이제.